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첫아이의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마음을 잡고 PC 앞에 앉았다. 누가 아이들이 크면 편해진다고 했던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더욱 큼직큼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전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육아노동이 갈수록 정신적 노동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가령 첫째 딸이 학교에서 겪는 여러 복잡한 관계 속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어느 포인트에서 슬픈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의 눈물을 엄마가 완전 너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 곧 2학년이 되는 딸이 주일 밤마다 겪는 학교 공포증. 주일 저녁이 되면 딸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고인 눈물을 꾹꾹 눌러 담으며 우울함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잠들기 직전까지 배가 아프다는 둥 메스껍다는 둥 불안함을 표현하는데, 막상 월요일 아침 눈을 떠 집을 나설 때면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향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늘 재미있었다고 학교에 가길 잘했다고 말하는데, 엄마인 나는 그 재미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월요일을 시작한다. 한편 둘째 아들은 갈수록 자신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치원에서 거칠게 놀면서 민폐를 끼칠 때가 잦아지고 있다. 딸과는 다르게 아들을 키우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구나를 요즘 새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치원에서 먼저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하고 연락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잘못해서 혼났던 것을 엄마에게도 말하고 아빠의 퇴근을 기다린 후 꼭 아빠에게도 자신의 과오를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 거봐, 나 나쁜 사람이잖아." 라며 뾰루퉁한 표정을 짓는다. 이제 6살이 된 아들이 누나를 괴롭히며 거칠게 놀이를 할 때도 내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나면 또 아들은 "거봐, 엄마, 나는 나쁜 사람이잖아." 오늘 새벽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지난밤 내가 씻는 동안 잠자리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한 말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괴롭히는 친구 있어?" 라고 물으니 아들이 하는 말, "아니, 내가 괴롭혀." 남편은 아들의 대답에 정말 황당했다고 한다.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괴롭히면서 장난치고 놀게 된다며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런 아들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칭찬해 줘야겠다고 상의한 후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이렇게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편은 낮 시간에 내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다.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다.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별것 아닌 것이 결코 별것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 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셋째와 넷째를 입양하면 어떨까를 놓고 남편과 의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과연 내가 입양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서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자녀의 머리가 커갈수록 생각은 깊어간다. 그러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면서 입양에 대한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두었던 남편의 마음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 누군들 자신감 충만으로 입양을 선택할까마는, 사실 입양한 자녀나 내가 낳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게 마련인 것인데, 입양하라 하면 타인의 시선을 더 감당해야 하므로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주간동화 기사에 소개된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정 이야기는 평소 입양 가정에 관심이 많았던 내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한여진 기자가 쓴 기사 일부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 부부의 부모로서의 삶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느껴보려 한다. 제목: 우리가 배워야 할 최재형 감사원장 부부의 사랑의 기술.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두 아들을 입양해 어엿하게 키운 최재형 감사원장 부부의 입양 스토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큰딸 지원, 작은딸 예원을 낳은 뒤 2000년 막내 아들 진호, 당시 9개월,
2006년 큰아들 영진, 당시 11세를 차례로 입양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불운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우겠다. 최 감사원장이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다. 최 원장 아버지는 해군 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최 대령에게 최 원장이 입양한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으니 아들 내외가 별 탈 없이 키웠다. 작은 손자는 갓난아기 때 입양했지만 큰 손자는 11세에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다. 그래서 큰 손자는 엄마 아빠가 꾸짖을 때마다 입양한 자식이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더라. 그것 말고는 평범하게 컸다고 대답했다. 최 원장의 중마고 강명훈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긴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최 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입양한 아들 둘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가족끼리 만나도 보통 부모, 자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최 원장이 고교 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업고 등하교했다는 유명한 일화 속 주인공이다. 최 원장 부부가 큰아들 영진 씨와 막내 아들 진호 씨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게 된 시작은 이렇다. 최 원장과 부인 이소연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이 씨가 보육기관을 통해 갓난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만 정이 들어 아이를 입양한 것. 그 아이가 막내 아들 진호 씨다. 큰아들 영진 씨는 9년 후인 2009년 입양했다. 당시 영진 씨 나이가 11세였다. 최 원장 부부는 이렇게 입양한 두 아들의 성장 일기를 한국 입양 홍보회 사이트 영진 진호네 집 코너에 공개적으로 쓰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에도 노력했다. 일기에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부터 학교에서 사고친 이야기, 훈육에 대한 고민까지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래는 2004년 3월 31일 최 원장이 영진 진호네 집 코너에 올린 일기 중 한 대목이다. 빨래통을 뒤집어 쓴 뒤 로봇으로 변신했다면서 돌아다니는 진호를 빨래통 속에 넣고 흔들어주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진호는 점점 자라고 아빠는 점점 늙어가니 이제 이렇게 흔들어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평범한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인 이 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영진 진호네 집 코너에 일기를 썼는데 2009년 9월 16일 글에서는 큰아들 영진 씨를 훈육하며 고민하는 엄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온 가족이 영진이가 발로 찬 여자아이 집에 사과하러 갔다. 영진이는 무안하고 어색하니까 괜히 실실 웃고 있다. 어디서 웃음이 나오느냐고 똑바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엄하게 이야기했다. 영진이는 화가 나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씨는 11세에 우리 집에 온 영진이 그때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의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가정이라는 좋은 환경으로 오게 됐다는 관점으로 아이를 보았기에 영진이가 겪었을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쓰라렸다. 2010년 7월 22일 큰아들 영진 씨를 뉴질랜드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고 이 씨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은 이렇다. 영진이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까불거나 불평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아빠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속사포처럼 대든다. 이 녀석은 야단칠 때도 사랑을 쏟아 부어야 끝난다. 영진이의 빈 침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지원이는 영진이가 없으니 너무 허전하다고 몇 번을 말한다. 남편 최 원장은 날마다 영진이 소식 온 것 없냐고 물어본다. 이 녀석아, 우리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오리라 믿는다.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 입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또한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의 과거 발언과 두 아들의 성장 일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상 한여진 기자의 기사였다. 이 글을 읽으며 내가 아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가정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직 6살인 우리 아들도 사춘기가 되면 모든 말에 말대꾸를 하며 대들겠지. 그러면 나도 이 부부처럼 동일하게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신앙의 선배로서 참 존경심을 갖게 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 같다. 우리 가정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가정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포함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과 절규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주일이 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생활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우리 삶의 모습.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처럼 지금의 교회들 또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라는 이름은 버려버리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요즘 기사에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을 읽으며 문득 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쟁이들을 죽일 듯이 감시하며 노려보면서도 동시에 진짜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들,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의 미로 속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그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기까지 평민들은 짊어져야 할 과중한 세금 때문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 있었다. 이들의 긴긴 절망과 분노, 그 밑바닥에는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향한 갈망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버리고 권력을 선택했고 이웃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부를 선택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기나긴 팬데믹 상황에서 자살의 기로에 서 있는 위태로운 가정들, 버려지는 여성들과 아이들,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학대당하는 아이들, 이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갈 길은 결코 크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갈 길은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알면서도 뻔히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넘어져도 다시 한번. 책 그리고 좁은 길, 거기서 만나.